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고 삼성전자 한 종목에도 1조 원 넘는 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000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초가의 강한 상승세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반등을 다음 주 상승의 출발로 보고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만들어준 반등을 이용해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거시경제 일정과 AI 반도체 업황, 코스피 수급을 함께 놓고 보유자의 평균 매수, 가별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마감 결과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 2% 오른 6,9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7,000선을 잠시 넘어섰고요. 삼성전자는 2% 넘게 오른 27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넘게 상승한 164만 5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약 2조 원, 기관은 약 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상승의 중심이 개인의 추경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였다는 점은 분명한 긍정 요인입니다. 다만 종가만 보면 오늘 장중에 있었던 중요한 흔들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7,010선까지 올랐다가 한때 6,850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다시 6,980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급등과 급락, 재반등이 모두 나온 겁니다. 7,000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면 매물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 급락을 대부분 되돌렸다는 점에서는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완전한 추세 돌파도 단순한 고점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큰 변동성을 견디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만드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반등의 질이 지난주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사들였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오면 단기 숏 커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물가 불안이 완화되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자 한국 반도체의 비중을 다시 채우려는 움직임이 함께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의 대규모 매수를 곧바로 장기 자금의 귀환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패시브 자금과 헤지펀드, 알고리즘 매수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내는지 확인해야 오늘 매수의 성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따로 보면 변화가 더 선명합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약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도 1조 원 넘는 자금을 넣었습니다. 두 종목에 들어간 외국인 자금만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날 외국인도 같이 샀다는 점은 개인 매수에 의존했던 기술적 반등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했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6%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했습니다. 매수 주체는 좋아졌지만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판단은 외국인이 계속 사느냐와 함께 매도 물량을 얼마나 소화하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 680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은 200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수를 끌어올린 장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가 8% 넘게 올랐고 삼성전기, 금융, 보험, 통신, 음식료 등 여러 업종에 매수세가 퍼졌습니다. 이런 순환매는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더라도 다른 업종이 지수의 하단을 받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 종목 수가 넓게 유지된다면 코스피 반등은 단일 업종에 착시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았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대형주를 강하게 샀는데 코스닥에서는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는 시장 자금이 위험을 무작정 키우기보다 실적이 확인되는 대형주로 우선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소형주를 볼 때는 단순히 코스피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 자동차 부품처럼 대형주의 투자와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테마 이름보다 실제 수주와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닷새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주 급락 뒤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는 사실보다 조정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멈추더라도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지 않고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면 정상적인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7,000선 부근에서 밀릴 때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매도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반등을 만든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상승률을 더 높이는 주간이라기보다 이번 반등을 지킬 체력이 있는지 시험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시경제 환경은 지난주보다 분명 좋아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전달과 비교해 거의 오르지 않았고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도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을 낮춰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약해지면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미래이익을 먼저 평가받는 AI와 반도체에도 할인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반등은 이런 거시 환경 변화가 국내 시장으로 전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물가 위험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낮아진 데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2% 넘게 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 이란 협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협상이 꼬여 유가가 다시 오르면 물가와 국채금리도 재차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곧바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증시는 물가 안도감을 누리면서도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18원 부근에서 소폭 안정됐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좋은 조합은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고 원화가 완만하게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크게 약해지면 환차손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를 볼 때 주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 후반에서 안정되는지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위로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안정된다면 외국인의 대형 반도체 매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물가지표가 안도감을 줬다면 이제 시장은 미국 소비가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려 할 겁니다. 소매 판매가 적당히 증가하면 경기 침체 걱정을 줄이면서 금리 인상 우려도 크게 자극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소비가 지나치게 강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살아납니다. 너무 약하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기업 실적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월요일 대체 휴일로 쉬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월요일 미국장까지의 결과를 화요일 개장에 한꺼번에 반영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시초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수입 물가와 주택 착공, 산업 생산이 연달아 나옵니다. 수입 물가는 관세와 원자재 가격이 미국 기업의 비용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택 착공은 높은 장기 금리가 실물 경제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에서는 제조업과 전자제품 수요가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세 지표가 모두 너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압력은 둔화하면서 생산과 투자는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반도체에 가장 좋습니다. 화요일 한국장의 초반 상승률보다 미국 지표 발표 뒤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시장은 현재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유가와 서비스 물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논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 뒤라 의사록의 내용이 다소 매파적이어도 시장 충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뒀다면 국채금리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반등이 오래 가려면 의사록을 통과한 뒤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돼야 합니다. 그 다음 큰 시험은 8월 26일입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2분기 성장률 수정치와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장 마감 뒤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성장률과 물가는 금리 방향을 결정하고 엔비디아는 AI 투자 수요를 확인시켜줍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단순한 매출보다 데이터 센터 성장과 총마진, 차세대 플랫폼 공급 일정, 고객사의 주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HBM 탑재량과 AI 서버 출하 전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 주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26일을 앞두고는 다시 관망과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잭슨홀 회의가 열립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시장은 연준의 다음 정책 방향을 찾으려 할 겁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느냐만큼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계속 높으면 고객사의 투자비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연준이 물가 둔화를 인정하고 추가 긴축의 문턱을 높이면 AI와 반도체에는 우호적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무조건 팔아야 하느냐, 계속 보유해야 하느냐를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일정들이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샌디스크의 발표가 메모리 투자 심리를 크게 바꿨습니다. 샌디스크는 중장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높은 수익성,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루 만에 13%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것은 한 회사의 주주 환원만이 아닙니다. AI 추론이 확대되면서 고용량 랜드와 기업용 SSD의 수요가 장기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다시 무게가 실렸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가 약해진 겁니다. 이는 D램과 HBM뿐 아니라 기업용 SSD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입니다. AI 메모리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AI 투자는 GPU와 HBM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학습에서 추론으로 사용처가 넓어지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대여포 플래시와 기업용 SSD, 네트워크 저장 장치가 함께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AI가 대화형 서비스에서 업무 자동화와 로봇, 자율주행으로 확장될수록 데이터의 양도 커집니다. 메모리 산업의 기회가 HBM 한 제품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SSD를 함께 공급할 수 있어 이 변화의 수혜 범위가 넓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함께 오른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의 이벤트가 아니라 메모리와 저장 장치 전반의 전망이 개선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지수는 장중 2% 넘게 올랐다가 종가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좋은 업황 전망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경계도 함께 나타난 겁니다. 다음 주 국내 반도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업황은 좋아도 단기간 급등한 종목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방향과 주가의 속도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AI 산업 전체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스코는 AI 데이터 센터 기대에도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AI 반도체 설계사 세레브라스도 클라우드 매출 증가에도 하드웨어 매출과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장비주도 이미 주가가 너무 오른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AI라는 이름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출 성장과 수익성, 현금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기업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내 AI 종목도 실제 수주와 이익이 확인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장기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AI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SSD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메모리 가격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BM4 판매 확대와 고객 맞춤형 제품은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함께 보유한 구조도 차세대 HBM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다이와 패키징까지 묶어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술 발표와 실제 매출은 다릅니다.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출하량이 함께 늘어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공급 계약도 삼성전자 실적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AI 고객사가 수년 뒤 받을 메모리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면 메모리 기업의 매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수금과 가격 하한선이 포함된 계약이 늘어날수록 과거처럼 현물 가격의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계약이 주가의 단기 조정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가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할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주 무조건 상승할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메모리 증설도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범용 D램 생산 능력을 늘리면 PC와 스마트폰용 제품부터 가격 경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계획이 곧바로 판매 가능한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율을 안정시키고 최첨단 공정과 고객 인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HBM은 D램 칩 생산뿐 아니라 적층과 발열 제어, 패키징 기술이 함께 요구됩니다. 따라서 중국 공급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할인 요인이지만 AI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를 당장 무너뜨릴 위험으로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용 D램 가격과 HBM 수요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AI 업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병목입니다. AI가 빠르게 성장해도 필요한 부품과 인프라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그 지점에 투자가 집중됩니다. 처음에는 GPU가 부족했고 이후에는 HBM과 메모리 대역폭이 제약이 됐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수록 데이터 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메모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업황의 병목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의 주문과 공급 능력 사이의 차이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병목은 반도체 장비와 패키징, 기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서버 D램 생산을 늘리려면 공정 장비와 검사 장비, 레이저 장비, 고성능 기판이 더 필요합니다. 대형 반도체가 먼저 오른 뒤 장비와 부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처럼 일부 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이런 기대를 반영합니다. 다만 장비주는 고객사의 투자 일정이 늦춰지면 실적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와 납품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주가만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대형주의 투자 확대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시장이 보는 병목은 전력과 냉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고 고성능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설비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전력기기, 원전, 가스터빈, 냉각 시스템이 AI 인프라의 다음 수혜로 거론됩니다. 이 분야는 반도체보다 투자 기간이 길고 수주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 테마로 추격하기보다 수주 잔고와 생산 능력을 가진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면 메모리에서 전력 인프라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코스피의 강세 흐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경기 침체 우려를 만들지 않고 유가와 부채 금리가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화요일 개장 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코스피가 7,000선 위에서 종가를 만들면 반등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 장비주까지 상승 종목이 넓게 유지돼야 하고요.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코스피는 급락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8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며 한 단계 높은 가격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세의 핵심은 지수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 매수와 업종 확산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곧바로 직선으로 오르는 장보다 넓게 흔들리는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올랐고 7,000선 부근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습니다. 화요일에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오전에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7만원과 28만원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지수가 조금 내려온다는 이유로 반등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제한되고 주간 저점이 높아진다면 상승 과정의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의 고점보다 주간 종가와 수급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변동성에 함정이 되는 흐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가 지나치게 강해 금리 인상 우려가 살아나거나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화요일 장 초반 주식을 샀다가 오후에 현물과 선물을 함께 팔면 위험 신호가 됩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잠시 넘은 뒤 6,800선 아래로 다시 밀리고 상승 종목 수도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버티고 코스닥과 장비주, 전력주가 동시에 약해진다면 시장 전체의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오늘 반등은 장기 상승의 출발보다 급락 뒤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맞춘 수급 반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의 함정은 오르는 척하는 하루가 아니라 매수 주체와 시장 폭이 함께 무너질 때 확인됩니다.
화요일장에서 장에서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률보다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코스피 현물뿐 아니라 선물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함께 움직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더라도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가 지수를 받치면 순환매는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수는 올라도 상승 종목이 줄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단기적으로 사는 흐름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가격, 외국인 수급, 업종 확산을 함께 확인하면 반등과 함정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보유자의 평균 매수, 가별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격은 목표가나 절대적인 지지선이 아닙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해도 평균 매수가와 계좌 비중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기준입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갔는지,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얼마나 큰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중이 적절한 현물 투자자와 한 종목의 계좌가 몰린 투자자는 같은 가격에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현물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24만원 아래라면 현재 상당한 수익 구간입니다.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다음 주 반등만 보고 전량을 매도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AI 메모리와 기업용 SSD, HBM4라는 장기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종목 비중이 너무 크다면 28만원 안팎에서 일부 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핵심 물량은 남기고 과도한 비중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28만원대에서 종가가 안정된다면 나머지 물량은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면 수익을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24만원에서 26만원 사이라면 수익과 위험을 함께 관리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보유 비중이 적정하다면 서둘러 전량 매도하기보다 핵심 물량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28만원대 매물을 소화하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 추세 회복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다만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반등할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투자자는 바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늘리려다 계좌 전체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 사이에서 핵심 물량과 관리 물량을 나누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26만원에서 28만원 사이라면 현재 가격과 가장 가까운 구간입니다. 오늘 반등만으로 수익 구간이 완전히 굳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27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8만원대에서 거래가 쌓이고 종가가 안정되면 보유를 이어갈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강한 미국장에도 27만원 아래로 다시 밀리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전 부근의 작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다음 주 주간 종가와 외국인 수급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면 다음 주 반등을 비중 조정의 기회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을 믿더라도 내 평균 매수가가 시장의 지지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비중이 크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28만원과 29만원대로 반등할 때 일부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중이 적정하고 장기 현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수급이 확산된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보다 계좌가 다음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30만원이라면 무작정 본전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30만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 실적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잭슨홀 같은 큰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과도하다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반등을 이용해 일부 비중을 낮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면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자금이 아니고 비중도 낮다면 장기 업황을 보면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전 가격 하나가 아니라 HBM4 매출과 외국인 장기 수급이 실제로 좋아지는지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높을수록 추가 물타기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모든 가격대에서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중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고 과도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을 들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는 투자자도 화요일 시초가를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27만 원대에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확인한 뒤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8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격하기보다 조정 때 외국인이 물량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잘못 들어갔을 때 수정할 현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전략은 AI 병목이 이동하는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심축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은 HBM과 서버 D램 투자가 늘어날 때 주문이 생기는 장비와 패키징, 기판 업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을 담당하는 전력기기, 원전, 냉각 시스템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증권주도 후발순환매 후보가 됩니다. 현대차처럼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투자를 실제 사업에 연결하는 대형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테마를 한꺼번에 담기보다 외국인 매수와 실적이 함께 확인되는 업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단순한 개인 매수로 만든 반짝 상승보다 분명 나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자금을 넣었고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전력 관련 업종까지 매수세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 무조건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보다 평균 매수가와 계좌 비중에 따라 핵심 물량을 남기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올랐고 7,000선에서 매물이 확인된 만큼 직선 상승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조정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를 사는지, 원달러 환율과 미국 금리가 안정되는지, 반도체의 온기가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이런 수급 변화와 업종별 거래 대금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부터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 후발 주도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간 과 위험 신호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자금 이동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가격과 외국인 수급, 코스피 반등이 실제 추세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